자, 1시 30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선수방은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으로 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보시고 또 적용 사례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분야는 4차 혁명 기초산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차 혁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어떤 내용인지 한 개략적으로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는 뭐 안테나 쪽이나 아니면은 그 통신 쪽을 처리하는 어떤 이 시스템 쪽이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연료동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이 구조 쪽에 있는 내용에 치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적인 작동 장치는 지그 장치가 있는데 그 지그 장치의 모션하고 열 해석을 했는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복합하중 상태는 열과 아니면 압력과 이런 것과 구조 해석을 같이 커플링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여력력을 보거나 어떤 구조적인 상태를 보거나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감은 크게 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아직은 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AI 기술이나 지능적인 그 자체가 이제 총결합이 되고 통합화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화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정보화가 시스템화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 처리해주는 컨트롤러나 그에 대한 통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구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문조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드인 그래픽스에서 2008년 1월 달에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솔리드웍스 쪽, 캐드 쪽을 먼저 보시면 솔리드웍스가 이 2D를 제외하고는 3D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법령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과 PDM도 상당히 성장세고 또 증가율도 상당히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 세 개의 프로덕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어떤 경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퍼티그, 그럼 이제 피로죠. 피로 해석도 적용을 하실 수 있고 타임 베이스 모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이 처음부터 보시면은 프리퀀시라고 해서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 진동이죠. 그 다음에 워킹 쪽의 자굴이나 열 전달, 그 다음에 형상 최적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프로 이상은 그 2018 같은 경우에는 위상 최적화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베이스 모션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낙하 테스트나 압력 용기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다양한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은 시뮬레이션 프리미엄은 가장 큰 특징이 진동입니다. 진동인데 어떤 고유 진동이 아닌 가진 상태, 임의 진동이나 아니면 조화 진동이나 아니면은
뭐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하실 때 프리미엄 모듈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란리니어라고 있는 부분이 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란리니어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탄성 영역이 아닌 소성 영역까지를 보시려고 하시는 가소성 상태나 아니면은 실제 진응력에 있는 소성 상태를 보시려고 하시면 이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자체를 넣어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란리니어 모듈이 있으셔야지 실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뭐 하시고 현업에서 그런 분야를 또 해석을 하시거나 담당을 하게 되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어떤 반복 상태의 반복 하중이나 하중의 형태나 하중의 작용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주파수 아니면 뭐 이 비선형 문제나 열 전달 문제. 요즘은 또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단편적인 하중 상태가 아닌 복합 하중의 형태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문제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보고 또 적용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정적 해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선형정적 해석을 되게 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이 정적 상태로 동적 상태가 아닌 정적 상태로 표현할 때는 이 선형정적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전계수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직관적인 결과 판단은 안전계수라는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계수는 결국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는 설계의 검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핀, 볼트, 스프링 아니면은 용접이라는 커넥터 자체, 그러니까 이 그런 기계 요소적인 부분 자체를 커넥터라는 개념으로 연결 조건으로 어셈블리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결합 조건에서 핀이나 볼트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지 않고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식에 대한 개념. 자,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아주 중요하죠. 이 후크의 법칙에 의거해서 폰마이세스 스트레스를 가지고 안전계수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해석입니다. 필요해석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SN 커브라는 게 이 어떤 실험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커브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 탄성 계수와 이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아셈 규격에 맞춰 가지고 SN 커브를 소성과 그 다음에 탄성 영역으로 이렇게 SN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로 수명을 예측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조 해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구조 해석을 하시고 그거를 스터디에 대한 개념으로 만드셔서 이 피로에 대한 개념으로 넘겨서 반복적인 이 사이클을 주고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를 가지고 피로의 한계와 피로 수명을 예측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굴입니다. 자굴은 가늘고 긴 부재, 그리고 이제 이런 얇아도 이제 긴 부재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정하중 상태의 값으로만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굴 계수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꼭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이죠. 요즘 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열에 대한 극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를 같이 커플링해서 보시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많고 문의도 되게 많습니다.
열은 일단은 열전달 해석이죠. 이 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의 어떤 열전달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온도 구배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구배를 보고 그 온도 구배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넘겨서 어떤 온도의 변화를 열팽창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열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두 개가 접촉되어 있을 때 어떤 형상에 대한 그 칠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접촉 저항에 대한 개념도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열응력이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열전달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구조로 넘겨서 이 열응력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이제 하는 개념입니다. 뒤에 뭐 더 자세히 적용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얻는 데이터도 쓰실 수 있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연류동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의 결과를 가지고도 온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매핑시켜서 어떤 해석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낙하 충격 해석입니다. 낙하 충격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유낙하의 개념 V는 루트 EGH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낙하의 속도, 충격 속도는 EGH니까 G는 중력 가속도고 H는 낙하 높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어떤 낙하의 개념을 자유낙하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실 수 있고, 그때의 어떤 접촉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셈블리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얘가 분리가 되는 형상에 대한 조건도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 보시면 탄성이 아닌 소성인데 어떤 직선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소성에 대한 메타리얼 조건도 사용을 하도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최적화입니다. 이제 형상 최적화는 스케치 베이스를 가지고요. 목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질량을 줄이거나 뭐 최적화 질량에 대한 뭐 비례적인 거니까요. 아니면 고유진동수. 그러니까 결국은 질량하고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많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 계수를 거기에 두고 설계 변수는 치수의 값으로 두고 구속을 이제 응력이라는 표현이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케이스 자체를 이제 형상에 따라 가지고 돌리면 형상이 바뀌어지면서 그 값을 찾아내고 고객이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적에 대한 값을 형상도 같이 보여주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 형상도 자동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 버전부터 추가가 되어 있는 이제 위상 최적화는 어떤 형상 최적화가 아닌 지금 이것처럼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어떤 구조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형상 밀도를 조절해서 얘가 최적화를 해 나가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어떤 형상 밀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꼭 상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버는 이제 토스카 솔버의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프로 이상의 패키지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비선형입니다. 비선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하학적 비선형, 재료 비선형, 상태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적 비선형은 이제 대변형이 일어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형상보다 많이 변하는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FEM은 이제 유한요소법을 썼는 미소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선형으로 오면 대변형에 대한 해석도 가능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 비선형은 이제 탄성 영역이 아닌 소성 영역까지 아니면 뭐 하이퍼일리스틱이나 초탄성이나 고무나 이런 것들처럼 비선형을 이제 푸는 재료 비선형이고요. 상태 비선형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접촉들 상태를 상태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모듈이 필요한 거는 이제 재료 비선형이고요.
이 대변형이나 이제 이 접촉 조건 자체도 솔리드웍스 프로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여기 평판인데 변형 자체가 한 16mm,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보다 많이 변하는 경우에 이제 대변형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얘가 초과변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동으로 체크를 하면 대변형으로 바뀌면서 대변형 해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보시면 예, 변형이 상당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비선형은 말 그대로 어떤 메타리얼을 SS 커브, 이게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자체를 넣어주는데 거기에 트루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그러니까 진응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진응력과 진변형률에 대한 커브 자체를 넣어주시면 어떤 이 소속 능력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접촉 조건.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 접촉 조건이 너무 좋아요. 어떤 해석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메시나 그런 퀄리티를 너무 뭐 조절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해석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는. 그래서 접촉에 대한 세트 자체를 자동으로 또 구성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직접 접촉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접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동 쪽입니다. 진동은 이제 고유 진동. 이 고유 진동은 당연히 그 어떤 형상을 설계를 하셨다 그러면 그때의 공진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공진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공진 주파수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차나 2차에 나와 있는 주파수를 거의 공진 주파수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런 그 변형이나 하는 형태를 우리가 모드 쉐입이라고 해서 공진 모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공진 주파수를 찾고 이 찾는 이유 자체는 다른 외부적인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서로 중첩이 돼서 이렇게 과변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진을 회피하는 조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 고유진동 해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선형에서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적인 상태, 그래서 트랜전트 하모니 랜덤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이죠. 어떤 동적 환경에서의 진동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개념. 지금 mx 2. 플러스 cx. 플러스 kx는 fx다. 이게 진동의 기본식이죠. 이 질량과 감세 텀을 가지고 스프링 개수로. 그래서 우리가 정적 상태는 F는 KX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도 텀과 가속도 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적 상태는 시간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동적 상태가 되고 정적 상태는 우리가 풀 때 F는 KX라는 강수 매트릭스 가지고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선형에는 모달 시간 기록, 주화 스타디, 그 다음에 불규칙 진동, 그 다음에 응답 스펙트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스펙트럼 자체를 충격이나 진동이나 아니면 실제 데이터 자체 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이 커브 자체를 구성을 하고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주고 그 다음에 그때의 변이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 가중 조건을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달 시간 기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적용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조화 해석은 이제 조화 해석을 눌러서 그때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진동, 랜덤 진동이죠. 이 PSD 값을 환산해서 넣어서 이런 캐비넷이나 아니면 컨트롤러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 값을 스펙트럼을 넣고 나중에 이제 응답 그래프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션입니다. 모션은 기본 모션과 이제 모션 해석과 애니메이션, 이벤트 베이스 모션, 그다음 모션, 애니메이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모션입니다. 모션은 어떤 이 강체 상태에서 어떤 기구적인 조인트에서 걸리는 포스나 토크나 아니면 어떤 뭐 각속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모션은 아담스 솔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바디, 그러니까 유연체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한 바디만 동시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베이스 모션은 어떤 이벤트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개념의 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조건을 주면 순서대로 얘가 조건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 분야인데 정보통신 분야는 뭐 안테나 쪽이나 아니면은 정보 처리를 하는 컨트롤러 쪽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안테나는 이제 위성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위성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카밴드, 쿠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별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위성 안테나입니다. 위성 채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위성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기구적인 구조적인 안전성과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개념도 같이 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파라볼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0도고요. 그 다음에 45도, 90도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 가지의 모드로 기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조건을 준 겁니다. 이런 모델을 만드실 때는 유의하실 부분이 어떤 질량적인 관계와 그리고 어떤 어셈블리를 만드실 때에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솔리드웍스에서 평가에 간섭 체크를 해서 간섭이 없도록 모델을 수정하시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는 파라볼레가 구성되어 있는 지향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중 상태에 의해서 처짐이나 변이 자체의 값을 이제 응력에 대한 값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변이에 대한 결과. 변이는 보통 이제 이 합변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나면 변이라는 값을 보시고 이게 어떤 값이냐라고 자꾸 물으시는데, 이 X방향, Y방향, 그 다음 Z방향의, 요 기본적인, 벡터 합력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제 응력 상태입니다. 각각 단품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45도인 경우, 그 다음에 90도인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해서 마지막에는 요 항폭 강도와 사용 응력을 가지고 이제 요 세이프티 팩터라는 걸 판단을 해 드렸는데요. 이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이제 안전계수죠. 안전계수를 필히 판단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일단 정하중 상태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요 조금 다른 안테나지만 진동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모두
테스트를 만드시고 나면 다 테스트를 합니다. 진동에 올려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위진동하고 같이 조화진동 수입이라는 조화진동도 하고 충격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진동 조건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하세요. 근데 일단은 이 해석적으로는 이제 먼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좀 해보고 어떤 이 무게 밸런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동이 바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개념이죠. 그래서 0도일 때에 이제 고유 진동을 판단을 했는 겁니다. 1, 2차 모드니까 한 8에서 9.7Hz 요 사이가 이제 일단은 고유 진동에 대한 공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5도도 이 정도 지향을 하네요. 그리고 90도인 경우에도 이 정도의 헤르츠에서 그래서 얘는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100Hz 이상은 실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면 혼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가 이제 뜨는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트롤 보드가 있는 부분인데요. 컨트롤 보드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유 진동을 체크를 해서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 공진 주파수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큰 컨트롤러입니다. 큰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실제하고 좀 유사하게 하시려면 무게를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솔리드웍스에서 나와 있는 무게는 이제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이제 중력을 부여하거나 하중이 들어가면 이 중량계로 바뀌면서, 이 중량에 대한 이제 하중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중이 상태로 하시려면 꼭 그 중력 가속도를 방향별로 주셔야지 중량계로 바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제 형상을 달리 했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 강성을 주는 개념을 했을 때 서로의 이제 차이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 설계에서의 핵심은 이제 와이어 마운트라는 걸 썼는데요. 그 와이어 마운트에 대한 영향도 같이 평가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동 전달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와이어 마운트의 진동 전달률인데요. 여러분들이 와이어 마운트를 이제 결정을 하시려면 이 기본적으로 방진 시스템의 이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라는 이때의 이제 스프링 상수와 m 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무게 값을 꼭 필히 주시고 이제 방진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진동비에 해당되는 개념의 이 이제 와이어 마운트를 구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와이어 마운트가 없는 상태에서 진동을 해보니까 한 도어 쪽에서 한 36Hz, 여기에서는 44, 그다음에 이렇게는 한 47Hz의 공진을 가지네요. 자, 그래서 한 15차 정도까지 본 것 중에 한 10차까지 정리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36, 44, 47, 기준이 이제 50Hz 이상인데 50Hz 이하인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이제 적용을 했던 개념이고요. 여기는 이제 질량의 기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웍스 안에서는 이 고위진동을 해가지고 이 질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하느냐. 결국은 공진 포인트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 지금 공진 모드 자체는 실제 제품이 아니고 밑에 있는 와이어 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공진 모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는 직선으로 세 방향, 지금은 회전으로 세 방향.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공진 모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와이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와이어 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공진 모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이 가지고 있는 공진 모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에 대한 공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공진 모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동을 부여를 했습니다. 진동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PSD 값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0.3G, 0.5G, 0.6G를 이제 가해서 각각의 이제 센스 부위에 센서를 붙이실 수 있는데 실제 가속도계처럼 센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센서 부분에서의 이제 변이에 대한 PSD 값과 응력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PSD 값을 이렇게 받아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작은 컨트롤 쪽인데요. 이렇게 보드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때, 실제 여기도 이제 질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정은 어디에서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고정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가중 조건이 이제 주어지면, 가중 조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랜덤 진동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진동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성해서 넣으면 이렇게 에너지 개념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X, Y, Z 방향을 해서 변이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응력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때에 이제 하중에 의한 응력이 많이 걸리는, 가중에 의한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 보드별로 이제 센서를 다 찍어 놓으면 그때에 이제 고유 진동 기준을 해서 어느 헤르츠에서 어떤 보드가 이제 공진을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센서 같은 것들을 많이 체크해서 붙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크입니다. 쇼크는 이제 충격에 대한 개념을 준 거고요. 이때하고 그래프가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충격에 대한 개념을 이제 50G 정도로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가해지는지, 그래서 변이하고 응력이 이제 나오고 각각의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보실 수 있고, 이때도 이제 어떤 변이에 대한 값이나 지금 보시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전에는 헤르츠에 따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충격되는 시간 11ms 정도 되니까 그 시간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각각 내려가는, 이게 이제 감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쳤다가 이렇게 계속 놔두면 줄어들죠. 줄어들지 않으면, 감쇄가 없으면 이게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체크의 변이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냥 조금 참조하시라고 좀 보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렌즈를 결합시켜서 보실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그 자동차의 후미에 들어가 있는 이제 렌즈입니다. 렌즈, 아주 작은 렌즈죠. 이런 렌즈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을 하려고 구성을 했는 거고요. 이때는 지금 이제 여기 대칭 조건을 줬는데 원형 대칭 조건을 줬습니다. 임의의 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참조하셔가지고 대칭이 되면 만일에 얘가 동일한 형상이면 축대칭도 가능한데 임의의 각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원형 대칭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재질을 이제 그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얘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재질을 다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용자 정의로 재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가압 조건을 주고 결과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가압 조건에 따라서 개선과 기존에 대한 형상이 나오고요. 이 해석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가압을 하거나 할 때 지금 얘가 실 쪽이 변형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압력을 이제 받도록 돼 있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렌즈와 렌즈 하우징 자체가 모두 접촉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본드 접촉이나 여기에서 서로 노도점을 공유하는 본드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접촉 조건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강제 변이를 준 거고요. 네, 강제 변을 줬을 때 위에서 눌러서 강제 변을 줬을 때 이제 변화와 응력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적인 작동 장치인데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지그입니다. 요 뭐 작은 칩인데 칩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제 모션 해석을 해서 칩이 떨어지고 얘가 서로 모아주는 이런 이제 지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송을 시키는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송을 시켜서 다음 스테이지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스텝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지거 장치의 동작 상태를 모션으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 검증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로 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쫙 물어주고 그 다음에 오픈해주고 떨어지면 오픈이고 그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최종 더 좋은 버전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했던 버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낙하하고 한 번에 이제 모션을 하면 다 접촉 조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하고는 틀리고요. 실제 모션 해석을 이제 적용했던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동작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벌어지고 여기 이제 캠식으로 돼서 벌어지고 하는 부분을 이제 중간에 센터에서 기어가 돌면 서로 기어가 물려서 돌아서 이제 4개를 벌리고 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구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션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사전 검증을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전 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환경적인 상태 자체가 이제 150도 정도 환경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열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열해석에서 조건에서 이제 온도만 바로 주고 주변 환경 온도가 이제 150도로 고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온도만 조건을 주고 이제 대칭으로 해서 같이 풀어서 전체를 본 내용입니다. 이 이제 열변형이 되는 해석 자체를 한 이유 자체는 이 어떤 기구적으로 해서 접촉 관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린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무튼 설계적인 공차 자체를 이제 고려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이나 변형되는 열평창이 되는 개념을 각각 이제 적용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몇 미리 정도 변형이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로버트는 아니고 이 로버트가 올라가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프레임을 용접하는 로봇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이 작업대 자체를 우리가 데크박스라고 그 메인벅이라고 하는데 메인벅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벅 상태를 같이 검증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이런 조건 자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차가 이동하고 이제 여기 자동차 프레임 열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벅을 만들어서 이제 최적 조건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5차례 이상 설변을 했고요. 요게 이제 최종으로 해서 이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목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메인벅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송이 또 가능하도록 메인벅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 이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둥도 이제 조건을 잡았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이런 모델은 이제 크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럴 때는 좌우 대칭으로 2분의 1만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 하정을 주는 거하고 각각 로버트가 올라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가중으로 해서 가중 조건을 준 거하고 두 가지로 해서 이게 이제 1차 초기 올더 모델이고요. 올더 모델과 이제 성인이 되는 모델의 차이를 지금 변이값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응력의 결과와 이제 안전율에 대한 결과 자체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상태로 괜찮은 상태로 되는 조건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하중 상태인데요. 복합 하중 상태는 이제 말 그대로 열이나
유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커플링해서 어떤 해석의 결과를 보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BLU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LCD나 이런 판이 있을 때 여기에 방막을 형성해주는, 그러니까 패턴을 형성해주는 롤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롤러의 그 온도에 대한 균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어나이프를 써서 뜨거운 공기를 여기서 바로 불어서 여기에 이제 롤러를 데피는 그런 현상인데요. 먼저 이게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메쉬를 나누고 인넷과 아웃넷 조건을 주고 이제 히팅 조건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풍압에, 그러니까 여기 히팅에서 불어주는 이 소스에, 여기 히터에서 불어주는 이 압력 자체를 가지고 이제 50kPa짜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첨가되면서 온도별로 50kg짜리에 대한 거를 이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kg짜리에 대해서 이제 온도별로 올리면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검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최적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량을 같이 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류 온도를 200도씨로 해서 풍압을 100kPa 정도 가했을 때 이 롤러의 온도의 편차를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요. 그래서 온도가 편차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에어나이프도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나이프도 형상을 바꿔가면서 같이 조건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롤러의 온도가 1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들어오는 상태로 요 에어나이프 타입하고 이제 기류 온도하고 풍압 조건을, 최적 조건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보니까 150도에서 한 풍압 요 정도 잡으면 가능하더라. 이렇게 조건을 최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최적 조건을 이제 일단은 유동 해석에서 어떤 결과를 찾고요. 최적 조건을 찾고 그걸 다시 이제 구조로 넘겨서 이제 요거 논란은 이제 중력만 강한 경우에 자중에 의한 처짐을 본 거고요. 그래서 중력만 있는 경우에 처짐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하고 온도를 같이 넣었을 때에 대한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제 팽창량이 이제 좀 있죠. 온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고정되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X, Y 방향의 처짐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열팽창하는 변이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정리를 해서 첨부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죄송합니다. 펜 덕터입니다. 펜 덕터인데 1차적으로 이제 유동 해석을 해서 어떤 펜 덕터에서 걸리는 유압에 대한 효과 자체를 구조로 넘기려고 이제 이 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타입의 이제 시로코 타입 형태의 펜인데요. 거기에 이제 덕터와 그 다음에 블로우에 걸리는 압력 조건을 이제 구조로 넘겨서 이런 변이나 응력에 대한 값을 이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만드시고 나서 어떤 진동에 대한 실험을 하시게 됐는데 그거하고 실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걸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고유 진동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진동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27Hz에서 1차 모델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하고 거의 뭐 유사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입니다. 요즘 뭐 밸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 고객 중에서도 밸브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유체가 차 있는 경우에 어떤 고온의 유체가 차 있는 경우에 밸브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조로 넘겼을 때 구조적인 응력과 안전기술을 이제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셨던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에서 열전대 해석을 해서 바로
이 스타디를 정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응력을 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조로 뭐 여러분들 유동 시간에 유동도 또 있으니까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유량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브 업체는 어떤 여기에 델타 P와 Q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유량계수를 체크하실 수 있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바로 어떤 골 자체를 이퀘이션 골이라는 걸 써서 유량계수를 표현해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출인데요. 사출 해석은 솔리독스 이 플라스틱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출 해석을 하시고 나면 내보내기가 이제 아바쿠스나 엔시스나 아니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선형 모듈이 있으셔야 돼요. 비선형 모듈이 있으셔야 되고 비선형 모듈이 가지고 계시면 이제 금형의 잔류응력 자체를 적용해서 어떤 다른 하중 상태와 잔류응력 상태가 있는 경우를 같이 커플링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좀 준비한 거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뭐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첫 번째 뭐 전동기 설계 및 구동 시스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모타 쪽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하고 유사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한번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비선형 해석 사례를 설명을 요청하시는데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해석 사례를 요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선형 해석도 이제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사례는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내용도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해석과 함께 자기장 해석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자기장 해석은 일렉트로닉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어떤 전자장 해석 개념인데요. 저희들은 전자장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자장 해석과 자기장 해석을 같이 커플링해서 보시려면 자장에 대한 발열에 대한 조건을 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적용한다 그러면 자장에서 생기는 와트량 자체를 가지고 이제 열로 발열량으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건 가능한데 자장이 주는 개념을 바로 보실 수는 없고 만일에 이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줄 히팅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어떤 히팅에 대한 줄 에너지를 값을 주고 생기는 이제 열이나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는데 자장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장에서 생기는 발열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해가지고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하고 프리미엄의 가격은 문의를 했는데 가격은 지금 여기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연락처를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뭐 이거 외에도 다른 해석 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 전동기나 시뮬레이션 비선형을 물어보신 분들은 제 첫 장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거기로 연락처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연료동 해석을 하려면 버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요. 버너와 보일러는 업체가 달라서 보일러 유동 해석을 하려면 버너 업체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단편적인 사례로 그 방재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를 일으켜서 어떤 그 화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모사하거나 하는데요. 저희들 고객 중에도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도 있지만
버너 쪽에 이 탄이 타는 거나 이런 것들의 열량 자체를 이제 와트량으로 주고 거기에 복사에 대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복사가 이제 어떤 방향 확산이 되면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는 같이 이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하시려면 연소를 시키면서 막 와트량을 계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일러를 하시거나 버너를 하신다 그러면 와트량에 대한 기초적인 계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열량 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 열량을 주고 시뮬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너 업체 자료를 받아야 뭐 기본적으로 버너에 대한 발열량 정도나 이 버너가 어느 정도 와트량을 낸다라는 것들은 받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 열량을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한다면. 예. 플로우 시뮬레이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혹시 윤태호님 저한테 그 이메일 주시면요. 제가 저희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안서라고 해서 적용 사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야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왜냐하면 유동 분야가 너무 넓어서 어떤 열 쪽인지 아니면은 뭐 이 장비 쪽이신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계 쪽이신지에 따라서 아니면 펌프나 밸브 쪽이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제안서에 있는 뒤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연료동 쪽인지 아니면 방열 쪽인지 이렇게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거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끝나면요,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시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때 또 의문사항이나 필요사항 있으시면 또 적어주시면 또 성실껏 뭐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현업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도록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16일이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구조 해석 적용 사례 이렇게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마치는데요. 8월 23일 날 PDM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희들 이제 솔리독스 엔터프라이즈 PDM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또 웨비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PDM도 이 관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가 설계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그 관리에는 도면 관리, 그 다음 파트 관리, 그 다음에 뭐 이 문서 관리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개념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 많습니다. 접촉 해석 이런 거 많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솔리독스 코어 쪽, 솔리독스 쪽 알면 좋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유동 해석 사례도 또 있네요. 이거 10월 18일은 꼭 들으십시오. 2019 왓츠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 상당히 고무 해석도 있네요. 12월 달에는 상당히 지금 보시면 솔리독스도 어떤 레인지 자체가 옛날에 뭐 정적 해석만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독스 마스터 카페가 있는데요. 이 마스터 카페에서는 이런 정보도 이제 궁금할 때 제품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때 이 카페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면은 많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공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카페에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솔선수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현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솔리독스는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웹서 시스템 코리아는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